우리가 관심이 전혀 없던, 아니 존재조차 몰랐던 나라. 하지만 마야광 체포를 소재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한 편이 흥행을 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드라마 수리남의 무대가 된 수리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를 본 분들의 눈길을 끈 수리남의 첫 번째 모습은 인종구성일 것입니다. 특히 남미 국가치고도 흑인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식민지로서의 수리남의 시작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때는 17세기 초,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주도권은 아메리카 대륙을 먼저 발견한 스페인에게 돌아가 있었지만 포르투갈, 잉글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등의 후발주자들이 스페인이 놓친 지역을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날의 기아나, 수리남, 프랑스령 기아나 지역을 놓고 이들 후발국들이 각축을 벌이게 됩니다. 이 중 수리남을 먼저 손에 넣은 것은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였습니다. 이들은 원래 이곳에 당시 유럽에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던 담배를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농장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613년에 네덜란드가 현재 수리남의 수도인 파라마리보 인근에 들어왔고, 간발의 차로 늦은 잉글랜드는 1630년에 수리남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후 1665년에서 1667년에 잉글랜드와 네덜란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서 네덜란드가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한 네덜란드는 브레다 조약을 맺고 승리의 대가로 수리남을 넘기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수리남은 공식적으로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되죠. 네덜란드어가 수리남의 공식어가 된 이유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때 네덜란드는 3년 전인 1674년에 잉글랜드에게 팔아치운 오늘날의 뉴욕시인 뉴 암스테르담도 되찾아가려 했는데 잉글랜드가 협상력을 발휘해서 이것만은 막아냅니다. 수리남을 독차지하게 된 네덜란드는 여기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설탕의 원재료 사탕수수입니다. 당시 아메리카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던 설탕에 중독된 유럽인들은 미친듯이 설탕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당시 설탕 산업은 20세기의 석유 산업에 버금가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리남이 위치한 적도 인근의 뜨거운 날씨는 사탕수수 재배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여기에는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아메리카에는 유럽인들이 들여온 천연두가 먼저 막상 사탕수수 농장을 세워도 작물을 재배할 노동력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이 지역의 위치가 기가 막힌 것이 하필이면 수리남 지역이 당시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아메리카에 공급하던 삼각무역 항로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리남은 백인들이 수입한 흑인 노예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들의 후손이 인구의 다수를 이루게 된 것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수리남을 보시던 분들은 한 가지 궁금증이 더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차이나타운은 또 언제 생긴 거야? 물론 중국인이 없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나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에도 배경이 있습니다. 19세기에 이르자 유럽에는 노예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표면적으로는 같은 기독교인이 된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도덕적 논리를 내세우기는 했지만 결국 노예제의 생산성이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크게 떨어진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노예제는 더 이상 수지 맞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었던 것이죠.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수리남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이 농업 생산에 의존하는 식민지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영국처럼 빨리 노예제를 폐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질질 끌면서 다른 나라 눈치를 보다가 1863년 미국보다 고작 2년 빠르게 노예제를 폐지했죠. 자, 어쨌든 이렇게 늦게나마 노예제가 폐지되자 설탕과 담배 농사에 의존하던 수리남 경제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농업이 주력이 아니었던 유럽 본국들이야 문제가 없지만 당장 쓸 공짜 노동력이 증발해버린 수리남 지역의 농장주들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었죠. 그래서 헐값에 일해줄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하게 되니 우선 같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오늘날의 인도네시아 쪽의 노동자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정치적 혼란을 피해 중국에서도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되니 이들이 바로 드라마에 보이는 차이나타운과 같은
중국인 거주 지역을 형성한 원조 이주민들입니다. 물론 최근에 건너온 중국인 인구 역시 무시 못할 정도로 많다고 하는군요. 계속 네덜란드의 식민지로 남아 본국 네덜란드에 원자재를 공급하며 유럽인들이 꿀 빠는 것을 도와주었던 식민지 수리남을 네덜란드 사람들은 당연히 독립시켜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2차 대전 기간 동안 네덜란드가 나치에게 점령당했을 때는 수리남을 영국이 대신 관리해줄 정도였으니 전쟁이 끝났을 때에도 독립은 요원한 일이었죠. 2차 대전 이후에는 수리남 내부의 지식인들이 이제 독립시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지만 본국 네덜란드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1954년에 가서야 겨우 여론에 밀려 수리남에게 자치를 허용하는 정도로 양보했으니까요. 그러던 와중인 1960년대 이후 세계 정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거 독립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네덜란드 역시 수리남을 붙들고 있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물론 수리남도 완전한 독립을 원했고요. 그래서 1973년 네덜란드 수리남 임시정부는 독립협상을 시작해 2년 후인 1975년 수리남은 공식적으로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식민지배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네덜란드가 10년 동안 재정 지원을 해준다는 나름 좋은 조건까지 받아내면서 말이죠. 그렇게 수리남은 세계 무대에 명함을 내밀었지만 그 미래는 전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남미의 나라들이 그러하듯 결국 문제는 군부였습니다. 1980년 2월 25일 부사관들로 구성된 1단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부사관들의 쿠데타로 알려지게 된 이 사건으로 급부상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수리남을 망쳤다고 알려진 독재자 데시 바우터서였습니다. 드라마 수리남에서 수리남 대통령으로 나오는 인물의 모델이 바로 이 바우터서입니다. 1945년생인 바우터서는 당시 35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군인이었습니다. 쿠데타를 성공시키긴 했지만 바우터서는 자신의 젊은 나이 때문에 정치 일선에 나서는 것보다는 이후 1987년까지 허수아비 대통령을 내세우며 군 총사령관으로 수리남을 배후에서 통치했습니다. 바우터서는 쉽게 정의해 수리남의 전모시라고 할 만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시기도 비슷하지만 쿠데타 이후에 자행한 자국민 학살 행위로 전 세계적인 비난을 산 과정도 얼추 비슷합니다. 특히 그는 1982년 12월 8일 직접 친위대를 이끌고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던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들을 하나하나 색출하여 질랜디의 요새에 끌고 가 고문을 자행한 후 즉결 처분하였습니다. 12월의 살해라고 불린 이 만행으로 그는 전 세계적인 악명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리남의 과거 식민 모국이었던 네덜란드는 수리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고 후에 국제재판소에 바우터서를 제소했습니다. 물론 바우터서는 오늘날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우터서 통치기인 1980년대가 초래한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드라마 수리남에서 나온 코카인 무역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우터서가 자신의 사조직을 이용하여 이 사업에 관여하면서 수리남의 나라 경제는 나락에 빠져들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바우터서는 이 혐의 역시 학살 혐의와 마찬가지로 오늘날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더 커져 수리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1987년에 민주선거가 실시되어 새 정부가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우터서가 그냥 물러날 리 없었습니다. 배후에서 버티고 있던 바우터서는 이마저도 1990년에 쿠데타로 다시 뒤엎어버렸습니다. 결국 반바우터서 세력은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군부를 몰아낼 수 없다고 판단했고 1991년부터 수리남은 내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다행히도 내전 중에 바우터서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했고 그에게서 이탈한 군부 세력이 평화적인 정권 이양에 합의함으로써 2000년에 다시 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군부 통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고 수리남에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00년대 10년 동안 수리남의 경제는 크게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질적인 빈부격차와 불안에 지친 국민들과 정치인들 사이에는 정부에 대한 실망 역시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파고들 틈을 발견한 바우터서는 이번에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반대파를 포섭하며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2010년 그는 수리남의 대통령으로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이때부터 바우터선은 새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군부 이미지를 버리고 교육과 복지를 늘리는 등 변화하는 정치 트렌드에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였을까? 그는 2015년에 한 번 더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일견 진보된 모습이기는 했지만 한때 정치인 마약왕이었던 그가 배후에서 어떤 부패 행위를 했을지 알 수 없다는 면에서 2010년대 수리남은 개혁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경제적 상황도 후퇴했습니다. 그의 집권기 10년 동안 수리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거의 1만 달러에서 6천 달러대로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으니까요. 과연 수리남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수리남 정부는 드라마 수리남에 그려진 수리남의 낙후되고 폭력이 난무하는 이미지에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화적 과장일지언정 사실에 근거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 새롭게 태어난 수리남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과거의 이미지에 불과할까요? 정확한 답을 지구 반대편인 여기 한국에서 낼 수는 없지만 수리남은 마약 왕국이라는 이미지를 만든 바우터서 같은 당사자와 그의 세력들이 여전히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수리남이 정말로 과거와 결별한 새 출발을 한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조사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